우선 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중요한 모임을 준비해 주신 이 서울대학교 제학연구소의 박철희 소장님한테 특별히 그 노고를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 연사님하고 토론자 김용군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님, 그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나오신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홍보센터장, 국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 네 분에게 오늘 수고 많이 하시겠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날씨가 약간 쌀쌀합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오늘 토론이 진행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뭐 여기 다 전문가들 앞입니다만은 한국이 휴전할 때 우리 정부 이승만 박사님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 휴전에 일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 제가 알기에는 2018년에 그 판문점 선언 때 남북 두 정상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연내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었는데 그동안 못 해온 것을 이번에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에서 얘기를 함으로써 다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종전선언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발표하시겠습니다만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의 하나로 되는 건지 또 그것이 자칫하면은 유엔군 철수 주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미미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분들의 그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가지고 오늘 좋은 결과를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행사의 시작을 위해 그 사회화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철희입니다. 발언을 하시는 분만 마이크를 벗고 발언해서 이게 줌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면은 아무래도 좀 전달력이 떨어져서 말씀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으셨다가 발언이 끝나시면은 다시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화정평화재단과 더불어서 저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가 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특히 지난주 이번 주에 뭐 언론에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그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표현화된 이후에 여러 가지 경로로 외교적인 교섭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갈까?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 주는 임팩트는 어떤 것일까? 또 우리는 어떻게 이거에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토론해보는 그런 장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 전체 남북 관계 지역 역학의 한 일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저는 우리 이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협력, 그리고 안보라고 하는 이 삼각함수를 갖다가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출 거냐라고 하는 거에 전부 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사실 그거의 밸런스를 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입구에 우리가 필요한 조치다라고 하는 이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이건 비핵화의 출구에서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의견이 좀 갈라져 있고, 또 이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까는 거냐 아니면 평화를 흐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도 의견이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식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종전선언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철수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과, 이거는 정치적인 선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라는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종전선언이라는 게 남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미국하고도 계속 조율이 돼서 어제 최종권 차관께서도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과연 우리 설리반 안보 보좌관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한 이견이라는 것이 과연 해소가 된 건지, 뭐 거의 무난 조율이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북한은 이거를 받아들일 건지, 정의용 장관께서 아직 이거 미주시다고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사자인 북한이 이걸 원만하게 받아들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또 주변국들은 그걸 어떻게 보는지. 중국에서는 얼마 전에 왕시진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이 중국도 거기에 정당한 파트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고 주변국 모든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좋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두 분의 연사분을 먼저 발표를 듣고 두 분의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무진 교수님,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북한 문제하고 남북한 관계의 최고 전문가시고요. 그다음에 김홍균 전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직접 실무를 하시면서 북한, 미국, 뭐 주변국하고 전부 다 직접 협상을 해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발표는 양무진 선생님께서 한번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영균 선생님 본부장한테 넘어가겠는데, 이게 잘 아실 테니까 도대체 왜 종전선언을 이 타이밍에 추진을 하는지, 또 무엇을 이루려고 그러는 건지,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종전선언의 추진의 의미와 지금 현 상황의 평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입니다. 먼저 우리 남식 이사장님 그리고 박 교수님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홍균 본부장님 그리고 신범철 박사님, 홍민 박사님 함께 이 토론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미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전쟁을 끝장내겠다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 의지를 널리 알리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론자들은 불안할 것이고 현상 타파론자들에게는 기회라고 인식할 것입니다. 저는 현상 타파론자로서 한반도 평화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이 종전선언 추진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전개에 있어 가지고 2006년 아들 부시 대통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2006년 11월 하노이 에이펙 회의 개기 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은 한국 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록 조건부이지만 자신의 뜻을 북한에게 전달해 줄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2007년 14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종전선언 추진을 맹시했고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존중을 표시함으로써 종전선언은 남북 미중이 공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참고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대화록을 살펴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말하기로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 문제를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의미가 있다. 물론 종전선언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자 또는 4자가 분계선이 가까운 개성이나 금강산과 같은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은 평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과 미국 사람들과 사업에서 좀 성사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조건이 될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언급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 계승자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서 김정은 위원장 간의 소통 속에는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역사적 해고와 함께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종전선언 추진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이고 남북 북미 간 신뢰 정진의 촉매제 등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세 가지 현재적 의미에 대하여 일부 비판론자들은 종전선언이 평화의 마중물이 아니라 위험물이고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가 아니라 방해물이고 신뢰 정진의 촉매제가 아니라 억제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 주장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통령 임기 말인데 무슨 종전선언이냐. 혹시 대선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둘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서 무슨 종전선언이냐며 종전선언의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고 셋째,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종전선언이냐며 종전선언의 적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넷째,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을 무력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한다면 첫째, 대통령 임기 말 종전선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임기 1년 차에는 대북정책 수립과 인사를 하는데 속도를 내지 말라고 주장하고 대통령 임기 말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상황만 관리하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주장하고 대통령 임기 2, 3, 4년 차에는 우리의 총선이나 지방자치선거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나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고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대북 정책을 펼치지 말라는 것이 아닌지 비판론자들은 좀 자문자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서 무선 종전선언을 비판에 대해서는 북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종전선언 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그 명분과 정치적 근거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판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셋째,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무선 종전선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비핵화 진전이 없다는 것은 남북 북미 간에 대화가 없고 대립과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이고, 대립과 대결이 지속되면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더 고도화됐다는 과거의 경험적 사례를 되돌아볼 때 지금이야말로 종전선언 추진을 마중물해서 대화를 재개하고 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면서 설득 있는 접근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이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야기시키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문제는 남북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관계없고, 종전선언 문제는 한미 간의 실무급에서 정상급까지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하고 있고, 현 단계 종전선언 문안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조만간에 북한에 제의한다는 한미 당국자들의 메시지를 볼 때 종전선언 추진이 한미 동맹을 와해시킨다는 비판은 현재 설득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관련 당사국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가장 적극적이고 중국도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큰 원칙하에서 종전선언에서부터 평화협정 체결까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 입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분쟁 국가들의 휴전과 함께 한반도에서 팽창의 봄처럼 제2의 평화의 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도 종전선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한국과 종전선언 문안 조정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밝히고 있고,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의사가 있음을 계기시마다 밝히고 있고, 최근에는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분명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도 김여정 담화와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연설을 통해 선 이중잣대 및 적대정책 폐기 후 종전선언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이중잣대와 적대정책 폐기가 엄격한 선결 조건이 아니라 약간의 성의만 보인다면 서로 원하는 것을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최근 인터넷 선전 매체를 통해서 유엔사 해체 등을 주장하는 것은 남북 북미 대화 시에 의제를 선점해서 대화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다음은 종전선언의 맹칭과 내용에 대해서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종전선언의 맹칭은 가치인 한국전쟁 종식에 관한 선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정전협정과 같이 국문, 영문, 중문 등 3개의 언어로 작성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종전선언의 내용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A4 용지 한 장이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 내용이 2개 내지 3개 조항으로 나누어서 구성될 것인지, 조항 없이 그냥 문단만 나누어 서술식으로 할 것인지 2가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A4 용지 한 장 안에 전쟁 종식, 상황 관리, 상호 존중 등 3가지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황 관리 속에는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 정전협정이 유효하고, 상호 존중 속에는 적대의 정책, 불가침 문제, 비핵화 문제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종전선에 들어간 내용상의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사 문제와 불가침 문제가 북미 간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북한은 유엔사가 유령단체 또는 불법단체로서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평화협정 시까지 남북 미중이 참여하는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유엔사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유엔의 계리로 만들어졌고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역할이 추가되었고, 해체되는 것도 유엔 참여국들의 조율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가침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남북 간에는 불가침 선언이 있기 때문에 이행만 하면 되고 미국하고는 반드시 불가침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불가침 협약을 한다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스스로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현 단계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의 법적 제도적 틀이 손상되지 않는 가급적 현상 유지를 하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다음은 그 종전선언 추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종전선언 추진 과정에는 3단계의 관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1단계 관문은 한미 간의 문안 조정 작업으로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1단계 관문은 잘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최근 최종건 차관의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언급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관문인 북한의 수용 여부입니다. 북한은 지난 9월 김정은 위원장의 시장연설에서 조건부 종전선언 검토 용의를 밝힌 후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엔 무대에서 유엔사 해체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인터넷 선전 매체를 통해서 이중잣대 철회와 적대정책 철폐를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종전선언에 관심이 있다는 방증이고 한미 간에 조율된 종전선언 문안이 공식적으로 북한에 접수되면 나름대로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민 와중에는 일정 기간 강원 양면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면 위에서는 기싸움 차원에서 한미가 제안한 문안을 비판하면서도 수면 하에서는 한미에 대한 진위 파악과 동시에 중국과 논의한 모습을 나아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대략 11월 중 한미의 조율된 종전선언 문안이 북한에게 전달되고 내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김일성 출생 110주년과 7.4 공동성명 50주년, 김정일 출생 80주년을 강조하면서 선대의 유언인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대외 메시지 정도 발산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전망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선언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중 종전선언 대북 제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특사를 파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와 유엔 기구를 중심으로 대북 백신 지원에 대한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 발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는 기간에 한미 당국자들의 신중한 언행이 요구됩니다. 가능하다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남북 미중 정상이 참여해서 한국 전쟁을 종식하는 종전선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판문점 선언 4주기를 맞는 내년 4월 27일쯤 교황의 평양 방북 귀국길에 판문점에서 교황이 보하는 앞에서 남북 미중의 정상이 종전선언에 서명한 것도 좋은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종전선언이 되지 않으면 다음 정부 아니면 그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보겠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는 크기 때문에 임기 내에
안 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는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양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역시 제가 먼저 발표를 부탁드린 거는 종전선언의 추진의 의도라든지 그 대략의 윤과 추진의 전략 같은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 기대보다도 훨씬 높게 이게 보면 기회론자로서 그 입장에서 이 평화 종전선언이 왜 추진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아주 간명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홍균 본부장님께 이 뭐 종전선언이라는 걸 직접 다뤄보신 경험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추진하고 있는 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과거의 그 예에 비추어 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 파장을 가지고 올 것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라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 불러주신 화정재단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양무진 교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종전선언의 뭐 연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상태 또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 발표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서 좀 참고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종전선언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으면 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종전선언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아까 그 양 교수님께서 2006년 11월 하노이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한미 양자 정상회의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바로 그때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북 정상과 함께 한국 전쟁을 종결하는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아주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얘기였고, 이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제가 다시 청와대 근무할 때지만은 정부 내에서도 많은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 10개월 뒤에 다시 두 분이 만납니다. 2007년 9월 달에 이번엔 시드니에서 또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미 양자 정상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양국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폐기하면 한국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에 서명할지 안 할지는 김정일 위원장한테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 그 기자회견을 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장면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한테 그거 말고 더 할 얘기가 없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말고 다른 얘기 더 하실 게 없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얘기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시 대통령이 뭐 나는 더 이상 뭘 더 얘기해 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약간 어색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시 대통령이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김정일 위원장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그때 한국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날이다. 그날이 한국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측의 입장은 그때도 분명히 나왔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또 그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을 포기하면 한국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따로 종전선언이라는 게 따로 있고 평화협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분명한 약속과 이행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평화협정을 서명하는데 그 평화협정은 한국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 된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종전 선언이라는 것이 바로 그해 10월 4일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핵무기라든지 핵폐기와의 연관성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남북 정상 합의문에 들어가요. 그래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서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노무현 그 참여정부가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 부시 행정부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달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부시 행정부의 반응은 핵을 가진 북한하고는 평화협정 체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부시 행정부가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에다가 밝힌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개적으로 다 나와 있는 사실이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이것이 들어가고, 또 그 안에도 여전히 이제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와의 연관성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다시 한번 남북미 3자, 남북미 4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하면서 한국 전쟁 당사국들이 모여서 종전 선언을 이뤄내면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 선언의 기원은 종전 선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평화협정의 일부로서 미국의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것을 우리 정부는 조금 떼내서 그 하나의 어떤 새로운 그런 이니셔티브로 끌고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한국과 미국 간의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밝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북한 입장이라든지 미국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북한의 입장은 저는 상당히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그렇게 다시 제안을 하시니까, 아까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아마 흥미로운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건데, 거기서 또 거의 같은 시점에 그보다 조금 앞에 나왔었는데, 북한 외무성의 리태성 부상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수백 번 종전 선언을 해도 종이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올해 9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 선언 문제를 논한다면 북남 사이에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 선언을 한다 해도 적대적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전선언 그 자체보다는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먼저 만들어져야지만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해석을 합니다. 과거에도 제가 북핵 문제 관여할 때 중국이 소위 쌍궤 병행론이라는 걸 내세운 적이 있어요.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같이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안에 평화협정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제안에 대해서 뭐 한국도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제 기억으로는 북한도 이 쌍궤 병행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최근에 나왔던 그 볼튼 그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는 그 종전선언이라는 구상이 북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나보고 나니까 그게 한국의 구상이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됐다. 그러면서 2018년도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에서 자신은, 볼튼 보좌관 자신은 그냥 이것을 그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북한한테 그냥 거저주기가 싫어서 자기가 그 대가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려고 했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제안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이제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있었던 2019년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안 보여요.
하노이 회담이 결국 결렬됐는데 결렬된 이유는 북한이 원했던 건 오로지 한 가지, 제재 해제만을 원했던 거죠. 그 외에 무슨 미국 연락사무소라든지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제재 해제보다는 훨씬 프라이어티라든지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걸 이제 그때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아까도 나왔지만 그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의 말이 가장 미국의 입장을 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10월 26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자 이제 그 설리반 보좌관이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서는 한국과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국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영문을 찾아봤더니 영문에는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precise sequence or timing or conditions for different steps. 그러니까 상당히 한국 번역을 정확하게 한 것인데, 그러니까 시기, 순서, 그 다음에 조건들, 여러 가지 조치들 이행해 나가는 그런 시기, 순서, 조건들에 있어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크게 이견은 없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액션 플랜으로 옮길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분명히 이견이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국 방문했던 크리튼 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도 그 한국 언론들하고 회견했을 때 그때 내용을 제가 보니까 뭐 공은 북한한테 가 있고 근데 이제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그동안에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조건 없이 미국은 북한과 만날 용의가 있다. 이제 그 제안이 북한한테 가 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전망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느끼기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클린턴 브링크 그 동아태 차관보도 밝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또 그 우리 언론에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 그게 한 몇 주 전에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당국자들 입을 통해서 뭐 거의 타결이 임박을 했다. 곧 뭐 좋은 그런 소식들이 있지 않겠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제가 그 협상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협상의 상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이 이제 문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2018년 그 시점에 이미 한미 간에 문안에 관한 대략적인 협의가 있어서 그런 문안을 가지고 그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에 갔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후에 상황 변화를 다 감안해서 문안 협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 국무부 내에 법률 자문 쪽에서 이 문안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대개 그 국무부 내 조직을 보면 리갈 어페어스라고 해서 법률 자문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문제를 다루는 예를 들면 동아태 차관보실이 있고, 또 지금 대북 문제를 다루는 대북 정책 특별 대표실 스페셜 레프레젠티브 그 이 세 군데가 지금 이 그 종전 선언에 관여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게 그 실제로 그 액션을 하려는 그런 뭐 지역국이라든지 이 대북 정책 특별 대표팀은 상당히 이걸 좀 진전시키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특히 이제 한국이 그 동맹국이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진전시키고 할 거예요. 시키고 싶어 하겠지만은 항상 미국은 법률 자문팀의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법률적으로 미국의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나중에라도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엄지를 반드시 검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법률 자문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뜻은 아무리 한국 측에서 이거는 정치적 선언이고 상징적 선언이고 현재의 어떤 법적 제도적 상황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미국의 로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한번 따져봐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정치적 상징적 선언으로 갈 수 있는지, 법적 상태의 정전 상태라는 것과 정치적 종전이라는 게 이게 서로 병립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안 협의가 아주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그게 뭐 어느 정도 타결 지점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종전 선언의 문제점을 아까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양 교수님 말씀은 이 사안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한 4가지 점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임기 말에 이런 거 하는 게 맞냐?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는 게 옳지 않지 않느냐? 비핵화의 진전도 없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뭐 이 종전선언 추진이 뭐 이 임기 말에 하느냐, 임기 초에 하느냐, 뭐 중간에 하느냐, 그거는 사실 그 크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맞으면 뭐 바로 내일 모레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자꾸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애호하는 그런 세력들이고, 종전선언을 이런저런 이유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하려는 그런 노력을 저해하려는 세력, 이런 식의 양분법적인 논리로 이 문제를 들어가면 우리 내부에서 굉장히 그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객관적으로 이 종전선언이 과연 가지고 올 실제적인 효과가 뭐냐, 종전선언은 정말 비핵화를 당길 수 있느냐, 종전선언만 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그 길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이거는 비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자세에서 출발을 하면 저는 건설적인 그런 그 대화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종전선언의 문제점을 아까 그 설리반 보좌관이 얘기한 시기, 뭐 순서, 조건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시기적으로 봐서는 그 2018년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그 상황과 현재 2021년 11월 이 시점에서의 상황은 좀 많이 달라요. 그때는 막 이제 뭐 그 평화를 위한 또는 비핵화를 위한 그런 대화와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그런 기대감이 많고, 북한도 그런 의향을 보였고, 심지어 우리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결단을 육성으로 말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기대가 부풀고 북한도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던 시기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그 사이에 북한이 2019년 하노이 그 미국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는 뭐 지금 현재까지 북한이 한 도발은 그 이전에 2016년, 17년 그런 도발에 버금갑니다. 무슨 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 세트를 다 완성을 하고 열차에서 발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장거리 그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거는 뉴클리어 케이퍼블이기 때문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북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거, 이건 뭐 미국, 중국, 러시아밖에 하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신형 미니 SLBM 발사를까지 성공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2018년과 똑같은 형태의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게 과연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순서의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맺으면 제1조에 들어가는 게 이 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 종식되었음을 이 협정의 당사국들은 모두 선언한다라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만 딱 떼가지고 이건 정치적 그런 상징적 선언으로서 뭔가 북한으로 하여금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로 써보자고 해서 이제 떼내온 것인데,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정치적 상징적 의미에서 종전선언이 전혀 정전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계속 정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면은 종전선언과 그 나머지 몸통 평화협정과 그 사이 기간이 짧아야 되는 거죠. 원래 붙어있던 걸 떼갖고 머리만 갖고 왔는데 그 몸통하고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기간이 아주 짧아야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과연 그 짧은 기간 안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과거의 한국 정부라든지 미국의 정부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비핵화의 그런 전망이 보이고 한반도에서도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 쭉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평화협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게 더 현실에 맞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구상을 했던 것인데, 따라서 이런 시퀀스의 문제, 이런 시퀀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건은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마도 이 종전선언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쓰자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면 거기서부터 비핵화를 이뤄나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다뤄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이 북한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평화체제라든지 이 전반적인 큰 로드맵 안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어떤 구체적인 조치와 잘 연계를 지어서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을 다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을 그냥 대화의 장으로만 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들어오는 것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게 무슨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 해체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됐다고 선언을 한 다음에 북한이든 중국이든 또는 우리 국내의 어떤 진보 단체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 한국정과 관련됐던 모든 당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는 뭐 그냥 미국과 북한하고 한국만 모여가지고 한반도의 전쟁이 종식됐다고 선언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는데, 아니 그 한미 간의 그 연합훈련 이런 거 왜 해야 되나? 한국이 왜 국방력을 더 향상시켜야 돼? 더 이상 북한하고 전쟁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계속 주둔하는 것이 맞는가? 정전 체제를 관리하는 그런 유엔사가 앞으로는 점점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주고 있는 해구산 확장 억제라는 것도 사실상 전쟁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게 현실에 옮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한미 동맹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종전선언은 보다 큰 그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큰 로드맵 안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그리고 이 종전선언이 불러올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해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그런 것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아까 문안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국 입장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뭐 아까 그 양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맨 마지막 조항 하나를 꼭 넣어야 될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이 앞에 있는 어떤 조항도 한미 동맹, 주한미군의 지위, 유엔사의 지위, 한미연합훈련, 미국의 확장 억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소위 그 상품 팔 때 유의사항과 같이 그 디스클레이머라고 하잖아요. 이 상품이 혹시라도 부작용이 나올 때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건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종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디스클레이머를 붙여야 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걸 북한한테 전다고 했다고 보면 북한 입장에서 이런 건 해서 뭐 하냐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식의 북한으로 하여금 아무런 그런 그다음 단계 그런 그 자신들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종전선언을 해서 뭐 하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한미 간의 문안을 합의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북한한테 어떤 형태로 전달할 것인지, 그래서 북한의 입장을 뭐 기다리는 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그 다음에 전달할 것,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다뤄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본부장님 아주 좋은 논점들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두 분의 지정 토론을 모셨는데요. 우리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안보센터 소장님과 그다음에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원님을 모셨는데, 제가 우리 신범철 박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해보면 이게 팔짱을 이렇게 쫙 끼고 있으면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빨리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에 한번 마무리해 주시고 한 바퀴 더 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정재단하고 그리고 서울대 국제대학원 측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박철희 교수님께서 팔짱을 끼고 있으면 할 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김홍균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새롭게 붙일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지금 논의 사항과 또 논의에서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전선언이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냐?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실 전쟁이라는 건요. 그 종료 양태와 관련해서 일관된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전통국제법의 시기에서는 전쟁이 발생하면 전쟁을 발발시키는 그 법적 절차가 있었던 것이고 선전포고가 필요했고 그래서 얼티메이텀 최후 통첩을 한 다음에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전쟁의 합법적인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때 전쟁 상황으로 돌아가면 국제법적인 요건이 달라져요. 평화 상태의 국제법과 전쟁 상태의 국제법이 달라요. 그래서 국제법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목도 전쟁과 평화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엔이 출범한 이후에 전쟁이란 것 자체가 불법화됐잖아요. 그리고 전시가 됐다고 해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전쟁 종료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얽매이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거기서부터 먼저 출발을 할게요. 왜냐? 한국전쟁이라는 아주 특수한 전쟁 종료 양식으로 인해서 그것은 무엇이냐? 휴전협정이 체결됐으면요.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시킨 것이고 그럼 2, 3년 내에 평화협정이 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제네바 회의에서 북한이 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54년에 제네바에서 평화회의가 개최돼요. 그런데 북한이 계속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선결 조건 지금하고도 똑같습니다. 사실 보면. 그거를 주장하면서 평화협정 논의가 정체되고 결국엔 무산된 거죠. 그 다음에 한 20년이 지나서 국제법학계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이 체결돼서 20년 동안 평화 상태가 오래 지속됐으니까 사실 평화가 회복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존재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한국전쟁의 종료 문제가 국제법적으로 그 중요성을 부각받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같은 이유에서 2007년부터 종전협정 논의가 다시 되살아났고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은 실질적인 평화정착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로 변질됐다고 봅니다. 2007년 논의만 하더라도 비핵화를 위해서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까지는 그렇게 됐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에서도요. 2018년에 종전선언이 언급이 됐을 때는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함께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토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지금 종전선언은요. 비핵화보다 이젠 앞에 놓기 시작했어요. 비핵화 입구론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무엇이냐? 첫째,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바뀌면 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라면 말을 바꿀 때 왜 바꿨어야 하는가를 설명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양무진 교수님께서 당신께서는 현상 타파론자고 종전선언을 유지하자는 사람은 현상 유지론자라고 말씀하신 거에 저는 반대를 해요. 저도 현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고 이런 안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제대로 된 현상 타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전선언을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상 유지론자냐? 아니죠. 무엇을 해야 되냐?
비핵화와 함께 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먼저 하는 것이 올바른 종전선언의 접근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주장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임기 내에 실질적인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놓고 평화를 정착시킨 것처럼 착시현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전선언의 추진 배경이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더군다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입구론을 주장함으로 해서 문제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2018년 이야기대로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 종전선언을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해 나간다. 이런 접근이라면 전 지금이라도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반대하는 것이고 김홍균 본부장님께서 미국의 입장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이크 설리반이 이야기한 시퀀스 타이밍 컨디션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 말한 것과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 말한 거라고 보는데요. 시퀀스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비핵화에 이끌어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것은 김홍균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한 북한이 도발하는 상황에서 과연 종전선언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라고 보고 컨디션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이중기준 철폐와 적대시 정책 문제인 거죠. 이중기준 철폐란 게 뭡니까?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고 그것은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불법화된 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불법화하지 말라는 그런 주장이 깔려 있다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대시 정책 철폐로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라든가 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라는 것을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핵화 진전과 함께 그것은 비핵화 요건과 함께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인데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에서는 미국이 틀린 이야기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인데요. 미국 행정부도요. 한국 정부가 요청을 하면은요. 들어줘요. 그게 동맹국 파트너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1주, 2주 내에 종전선언의 문안이 한미 간에 타결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종전선언이 체결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미국이 문안에는 타결할 수 있지 몰라도 그 조건, 그것은 반드시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제재 완화가 선결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중 기준을 수용할 수도 없고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미국이 할 수 있고 그 문안과 관련해서는 디스클레이머가 포함된 문구가 아마 한미 간에 논의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요. 그래서 결국 이 종전선언의 공은 누구 쪽에 가 있느냐? 북한에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마치 종전선언이 잘 논의돼서 진전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계속 띄울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측면을 가지고서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본질적인 측면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한반도 상황, 평화 상황의 본질적인 도전은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해왔고 이제는 그것의 완료 시점에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그들의 전략적 의도가 문제인 건데 그 전략적 의도를 타파하는 방식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식의 종전선언이 도움이 될 것이냐? 뭐 양무진 교수님이나 홍미인 박사님께서는 도움이 될 거라는 시각에서 접근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해 본 북한, 제가 공부해 본 북한을 볼 때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닐 것 같아서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 박사님 아주 고맙습니다. 논점을 이 각을 잘 세워서
토론이 훨씬 더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닦지 않았습니다. 홍민 박사님한테도 10여 분 정도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홍민입니다. 앞서 세 분께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너무 많은 그 심적인 얘기도 다 해주셔가지고 예, 들으시나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거의 뭐 중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저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그 가치나 필요성, 뭐 타이밍 이것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최대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실제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회담이죠. 이 합의 이전에 이미 2017년 말이었죠. 2017년 말에 실제 정부 내에서 평화 로드맵을 구상하는 내부적 과정에서 이미 이 종전선언을 앞서 시작 지점으로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깊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런 로드맵들이 일부 이제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저는 이제 그런 2017년, 18년의 어떤 상황을 본다면은 지금 종전선언이 논의되고 또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거 추진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필요하고 뭐 그 시점이 반드시 어느 시점이어야 된다, 어느 조건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에게 좀 더 바람직한 방법 또는 좀 더 적절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 좀 건의를 좀 드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북한의 전략이 변화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인식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8년 그러니까 단순히 보여진 일단 공개화된 상황들만 좀 본다면은 2018년에는 어떻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어쨌든 미국이 제공하는 상응 조치와 함께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일단 협상의 구도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비핵화 문제와 거기에 상응하는 상응 조치의 교환 구도 그리고 그것에 어떻든 신뢰 구축 조치로서 종전선언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이 이제 대미 장기전을 선언하면서 전략무기 지속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사실상 표면화시키죠. 그리고 실제 2019년 4월부터 미사일 발사를 단거리급 이제 신종 미사일 발사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 올해죠. 1월에 제8차 당대를 개최하면서 사실상 그 2019년 하노이 이후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던 내용을 사실상 공개화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핵무기 고도화, 그러니까 소위 전략 전술무기의 고도화를 하겠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언을 하는 과정에 뭐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중기준이나 뭐 이중잣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우선적인 조건부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중기준과 이중잣대가 왜 북한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언제 등장했냐면 올해 3월에 등장했습니다. 처음 북한이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등장 의도는 그렇습니다. 한 테이블 위에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같이 올려져 있던 그 협상 구도에서 비핵화를 사실상 협상 대상, 소위 이제 그 전략 전술무기 개발을 협상 대상, 협상 테이블에서 빼낸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트랙을 분리한 거죠. 그래서 전략 전술무기는 일반 국가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으로 이제 일단 규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응해서 한다는 논리조차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미국과 한국이 주적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일반 국가의 자위권 차원의 이제 행동으로 이거를 일반화시켜 가지고
그 일반화를 통해서 사실상 이 문제가 더 이상 북미 협상 테이블 위에 주 의제처럼 올라가는 것 자체를 사실상 이제 일찌감치 이제 약간 분리하는 이제 거리를 두는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정확히 제가 뭐 제 의견만 얘기 드리면 올해 이제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사실상 북한의 전략 변화는 공개화됐다. 그래서 이중 트랙으로 간다라는 것은 북미 협상에는 남북 관계는 적대시 정책의 철회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일정하게 철회된다는 조건 하에서 협상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열어놓고, 그다음에 전략 전술 무기는 불가역적으로 완성을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상 이제 북한의 전략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2018년 버전에서 종전선언이 가졌던 가치, 또 그것이 처음 의도했던 어떤 그 순서, 시퀀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제 상황, 소위 북한의 전략 변화 상황에서는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18년에 약속했던 약속이고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기 때문에, 소위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대로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 문제의식은 맞긴 맞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지금과 같이 과거와 같이 우선적으로 신뢰구축 조치로서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될 조치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제 고민이 필요하고, 저는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세트로 있었던 것 중에서 비핵화가 떨어져 나오고 지금 전략 전술 무기를 완전히 별도로 이제 완수하겠다는 계획으로 전략을 완전히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 비핵화와 상응 조치로서의 평화 체제의 어떤 그것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서 진행됐던 것이 지금은 이제 그것이 북한이 과연 수용하겠느냐,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회의론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종전선언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지만, 과연 이제 순서상 지금 이게 별도의 의제처럼 먼저 선행적으로 논의되고 과연 추진돼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전략적 구상 안에서 이것이 배치되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종전선언에서 어느 누구보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했던 입장이고, 지금도 사실상 그 입장이 크게 변화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전략적인 변화가 생겼다면 그 전략적 변화에 맞는 위치 설정, 타이밍 설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선언 자체의 필요성이나 그것이 가져올 파급력,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이것이 어디 위치에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재설정에 있어서는 저는 빨리 상황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황 인식을 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그 미국이 최근에 뭐 문안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도 뭐 앞서 이제 말씀들이 나왔지만, 뭐 동맹이 적극적으로 의제화를 하고자 하는 이 종전선언을 사실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거부하는 임상을 준다는 것은 미국의 굉장히 정치적인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동맹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경청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에 대한 경청을 하고, 그리고 실제 한국이 어떤 내용이 종전선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또 이미 이제 그것에 대한 과거 2018년에 일정한 협의는 있었지만 구체적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 내용적인 것들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들, 이것이 일종의 이제 문안 조정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언론에 가시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이제 이게 물론 문안 조절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종전선언을 사실상 바라보는 북한과 미국, 한국의 입장은 굉장히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일단 이 종전선언의 제안과 그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거나 최소한 북한의 의중,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일단 종전선언 자체를 경청하고 문안 조정하는 모습은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별도의 의제로 추진될 수 있는가, 소위 이제 전략 전술무기 개발을 고도화, 그러니까 제2차 국방기술 현대화죠. 이 고도화 선언을 이 한마당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선언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미사일 발사나
북한이 예고했던 무기들을 계속 쑥쑥 등장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이걸 독자적인 하나의 어떤 의제로 선행적으로 이게 포괄적 그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걸 과연 진행시킬 수 있을까?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만할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실제 이제 국무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대가 있겠지만 워싱턴 전체의 분위기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 미국 내에서 각종 전략 보고서들이 이제 속속 나옵니다. NPR도 또 NSS 뭐 여러 가지 전략 보고서들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 이 전략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이 추측건데 올 연초부터 미국 군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들이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북한을 주요한 타겟으로 설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MD 체계를 다시 현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을 주요하게 그 명분으로 삼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합참에서 이미 막 계속 주요 당국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전략 보고서에 반영되는 이제 분위기들이 지금 이미 익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과연 이제 이런 종전선언에 대한 분위기가 부처 자체에서도 이미 이게 수용 가능할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당장의 어떤 추진 의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북한의 입장인데, 북한이 이것을 과연 2018년처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중요한 어떤 호재로 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좀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종전선언 앞서 얘기 드렸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 종전선언의 문안에 과연 내용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과연 그것을 북한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5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 5개년 계획을 발표해서 사실 전략전술무기, 핵무기죠. 제2차 고도화를 이미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인데, 북한이 이것을 이 종전선언 때문에 동결시키거나 중단하거나 사실상 이것을 비핵화라는 차원으로 이런 계획을 폐기하도록 강요받는 상황, 또는 종전선언에 그걸 반영해달라는 요구, 이것을 과연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북한의 전략은 한미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을 정도의 전략 무기의 불가역성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저는 2018년에 공개화된 북한의 전략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는 상당히 2018년, 2019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협상의 무게를 두고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뒀는데, 2019년 말 이후부터 북한의 보여진 행보는 정확히 전략 변화입니다. 완전히 왈가왈부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실한 전략 무기 불가역성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미 간의 협상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핵군축 협상, 그리고 남북 간에는 운영적인 군비 통제 정도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수준, 이 정도의 목표를 두고 일단은 지금 5개년 계획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최근에 국방 전람회에서 김정은이 연설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선 강해지겠다. 그리고 무기 개발에 불가역성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제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종전선언의 가치와 필요성 여러 가지에서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전략이 변화된 상황에서 과연 이 종전선언이 2018년처럼 시작 지점이 되고 북한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새로운 전략적 구상으로 이걸 다시 재편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강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정부에게도 계속 저는 얘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갖게 된다면은 남북미가 좀 더 코어가 되는, 좀 더 포괄적인 프레임과 포괄적인 구상 안에서 종전선언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원점부터 다시 구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양무진 교수님의 의견에도 상당히 동의한 바가 있지만, 양무진 교수님의 얘기했던 사실 이제 바로 뭔가 11월, 12월에 이 종전선언이 가시화될 것이냐라는 상황에서 본다면, 제가 판단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좀 저는 회의적인 좀 측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후의 토론 과정에서 좀 제가 추가적인 더 뭐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전략 변화를 포함을 해서 이 종전선언의 타이밍,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뭐 사회의 특권을 살려서 우선 두 분 발표자님들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또 다른 분들이 있으면은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김영균 본부장께서 미국의 입장을 쭉 잘 설명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게 북한이 핵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폐기했을 때 종전선언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고, 그다음에 양무진 교수님께서도 이게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두 분한테 똑같이 드리는 질문은 과연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느냐?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지 않으면 대화 뭐 안 되니까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비핵화라는 하는 목표에 이게 도움이 되고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한 동력을 종전선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특히 홍민 박사님께서 이 북한의 전략이 이건 비핵화는 완전히 떼어놓고 따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만만치는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통으로 드리고요. 따로따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양 교수님께는 우리 김원균 본부장님도 신 박사님께서 신소연님께서도 똑같이 만약에 종전선언을 추진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유엔사나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의 스테이터스, 연합훈련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디스클레이머를 붙여야지 이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북한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셨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이게 수용 가능한 건지, 근데 우리로 봐서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불식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고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과연 북한이 그러면서 그걸 수용을 하려는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그거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홍균 본부장님한테는 북한이 사실상 뭐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중잣대나 적대 정책의 포기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종전 선언을 한다는 거는 서로 적대 정책을 포기하자는 건데, 북한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 포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적대시 정책 포기해 달라고 북한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지? 대남 적대시 정책은 그냥 두고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만 포기하려고 그러는 건 균형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양 교수님께 먼저. 이 종전선을 하든 뭐이 평화협정을 하든 큰 틀에서 비핵 평화 이 부분이 선후 관계냐 선순환 관계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연자 신범철 박사님과 우리 김홍일 본부장께서 비핵 문제와 종전선언 문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선후 관계 같으면 상당히 좋겠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지금까지 남북 북미 이런 여러 가지 회의에서 이것은 선후 관계로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표현일지 몰라도 실제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선순환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순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과거에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화를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북한이 핵 능력이 완화되기나 비핵화 쪽으로 간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결이 지속될 경우에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뿐만 아니고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종전선언이라는 하나의 매개고리를 해가지고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대화의 출발점,
마중물이 된다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북핵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고 그 대화 속에서 북한 비핵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촉진제만 되면 뭐 하겠습니까?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뢰 정진의 촉매적 역할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우리 박 교수님의 질의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 촉진제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종전선언을 했을 경우에 뭐 한미 또는 뭐 이 다수의 이런 전문가들도 있겠습니다만도 이것이 유엔사 해체라든지 또는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또는 주한미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에서 적어도 종전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종전선언에서 더욱더 발전적인 평화협정까지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평화협정 시기까지는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것이 아마 종전선언에 반드시 맹시될 것을 보시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속에서 크게 저는 뭐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북한이 때에 따라서 달리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유엔사 해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전협정의 집행 준수 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화협정 시까지는 이것이 유엔사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생각되고 단지 한미 군사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6.12 싱가포르에서 구두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움에 대해서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약속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약속 위반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되고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신범철 박사님과 우리 김홍민 본부장께서 전쟁을 끝장내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규범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법적 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쟁을 끝장내는 방법은 전쟁 종식과 종전선언과 수교 그리고 평화협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화협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종전선언이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평화협정한 데 있어가지고 이것은 미국에서 국내적으로 상당히 법제도적인 틀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끄잡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래 보고 어쨌든 제가 발표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문구가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가 반드시 들어가고 두 번째로 상황 관리 차원에서 평화협정이 체결 시까지는 정전협정이 유효하다. 세 번째로는 북한이 요구하고 미국도 요구한 선상에서 상호 존중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대시 정책 문제라든지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속에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좀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 주신 공통 질문이 뭐 종전 선언을 한다고 그런 비핵화가 촉진되느냐 뭐 말씀이신데, 종전 선언하면서 비핵화가 촉진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그 희망적 사고예요. 그건 wishful thinking이고, 그러니까 종전 선언을 우리가 했으니까, 그게 마중물이 됐으니까 북한이 우리의 선의를 보고 그 선의에 답을 해서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는 그런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금 미국의 입장이 바로 그런 것일 텐데, 이 종전 선언과 북한이 앞으로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 간에 명확한 연계가 들어가 있는 합의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만 북한이 그거에 따라서 합의상 의무에 따라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위한 협상에 임할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북한이 대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도록만 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그런 무슨 마중물이든 뭐 하여튼 불쏘시개든 그런 식으로 쓴다는 것 자체는 그거로 저는 그냥 그게 다 소진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 하나 예로서 2018년도에 싱가포르 미북 합의가 끝나고 나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3번 가잖아요.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고 이제 협의를 하고 나서 오는데, 가서 비핵화 문제를 끄집어냈더니 그 떠나는 폼페이오 장관 뒷머리에다 대고 북한이 한 얘기가 강도 같은 놈이라고,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북한 생각에는 싱가포르 합의가 4개인데 조항이, 첫 번째는 미북 간의 그런 관계 개선,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보장, 세 번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네 번째 이제 그 유해 발굴인데, 미국은 그 간단하지만 그 4개 조항을 동시에 이행하고 이건 분명히 비핵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북한이 볼 때는 그건 순서의 개념인 거예요. 앞에 1번, 2번 되지 않는데 갑자기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3번 얘기를 하니까 북한의 입장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과 하는 모든 합의는 아주 명확하게 시퀀스가 다 정해지고 컨디션이 다 정해진 그런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막연하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선의에 북한이 호응해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얘기다. 그래서 지금 한미 간의 쟁점이 되고 있을 만한 것 중에 하나도 이 종전선을 그냥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용도로만 쓸 것인지, 우리 정부는 그렇게 쓰고 싶어 하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일단 북한은 대화에 나오게 하고, 대화에 나오면 북한이 원하는 제재 문제도 다룰 수 있고 종전선언 문제도 다룰 수 있고 또한 비핵화 문제도 다룰,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컨디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박 교수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그냥 종전선언했다고 비핵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것은 저는 아주 희망적인 사고라고 보고요. 두 번째 저한테 주신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얘기하는데, 북한이 하는 그런 도발적이고 적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아무 얘기를 안 하느냐. 뭐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북한은 한 번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뭐라고 한 번도 정의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그냥 대북 적대시 정책이 문제가 된다 그러고 그게 철회되지 않았다 그러고,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게 입장이 변한 게 없다,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쭉 나온 북한의 그런 입장들 다 모아서 보면 북한이 생각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결국 주한미군이고 한미동맹이고 미국의 핵 확장 없게,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다 제거가 된 상태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됐고, 그 상태가 돼야지 그때 가서 우리가 이 담보로 갖고 있던 핵무기도 폐기하는 문제를 그때 다뤄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럼 미국의 대북 적대시 너희들이 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하나를 뺄 테니 북한 너희도 우리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나 빼자고 하는 그런 식의 협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협상 자체가 이 시작점이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그런 식의 협상을 해서는 안 되고, 하지만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건 명확하게 도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 한국 국민이나
뭐 우리 군이나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해가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도발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말장난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자꾸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의 도발은 도발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을 부르는 게 맞고 북한이 쏘아올린 것들이 무엇이고 그게 만약에 한국으로 향했으면 그게 우리 국민과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예, 혹시 홍민 박사님이나 신병철 박사님 뭐 애드업 하실 거 있으세요? 간단하게 한 2분 정도로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민 박사님 뭐 나중에 애드해 주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한다는 점 하나 하고요. 그리고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뭐 싱가포르에서 미국이 약속을 했다 하시는 말씀,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싱가포르 합의문 내용을 보면은요, 비핵화 의무가 싱가포르 합의문을 보면 재밌어요. 다 북한과 미국 양자 의무로 가다가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의무로 해놨어요. 그게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차이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정부가 협상을 잘못했다고 제가 비판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싱가포르 합의문의 명문으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의무는 북한의 의무라면 북한도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국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행을 안 한다, 이런 시각은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까 이제 양무진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맞습니다. 뭐 종전선언, 수교 평화협정이 전문가적 시각으로 봐서 필요하고 그런 걸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실질적인 평화, 실질적인 종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의 실체를 놔두고 하면은 이러한 선언이나 평화협정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작년에 있었던 아프간 평화협정 이후에 올해 아프간 사태고, 역사를 돌이키면 70년대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이러한 협정, 선언이 평화를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러한 선언이나 협정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 우선 이제 그 아까 그 답변하시면서 이제 그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한 좀 부분인데, 북한이 그 생각하는 단계성이라는 것과 미국이 생각하는 단계성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상당 부분 각 단계를 좀 쪼개더라도 등가성들이 보장되는 것, 1대1 교환, 그 등가성이 보장되는 거 상당히 원하는 반면에, 싱가포르 합의 4개의 축에 대해서 미국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듯 하지만 사실 각각 항목에 대해서 등가성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단계적이지만 각각의 진행 자체가 등가적이진 않다. 그래서 북한이 보기에는 그런 등가성을 조금씩 쪼개가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싶다라는 게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고, 사실 종전선언은 앞서 얘기했던 구두 합의이기도 하고 남북 합의에도 들어가 있고 북미 사실상 구두 합의에 들어있기 때문에 양측에 다 걸려 있는 시작 지점의 문제였죠. 그래서 북한이 초기에 종전선언을 요구했던 이유는 국제사회의 적대관계가 어떻든 상징적으로 종식됐다는 걸 알려서 유엔 안보리의 분위기를 상당 부분 좀 유화적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이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본 부분이 있고, 또 실제 구두 합의 내용에는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한미합훈련 중단, 그리고 여건이 조성된 대로 대북 제재에 대한 일부 해제를 약속을 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연쇄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시작 지점으로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이제 봤던 것이죠. 근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월 6일에 방안을 방북을 해가지고 약속했던, 조기에 하기로 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비핵화를 얘기하니까 이제 아마 강도 같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던, 사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해서 북한이 개념화를 하지 않았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미 그 적대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설명을 해서 그 내용을 사실상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다라기보다는 너무 세세한 것들이 너무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정치 외교적인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이런 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몰라서 뭐 북한이 개념 설명 안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포괄성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핵심인지에 대한 정리가 좀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한국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타이밍을 많이
잃었다. 전략적 타이밍을 상당히 잃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4차례에 걸쳐서 유엔 총회에서 그 종전선언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 4차례 중에 2번은 적극적 제안이고 마지막은 굉장히 적극적인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총 4번 중에 2번은 그냥 언급이었고 하나는 제안이었고 마지막은 굉장히 적극적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4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 언급을 할 때 3차례가 뭐가 있었냐면 한반도 문제의 3대 원칙을 같이 제기를 했어요. 뭐냐면 전쟁 불가, 그다음에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이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차원에서 전략 구상이 좀 더 체계적으로 독트린 형태로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그런데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은 어떤 코드명이나 이름이 붙여지기에 매우 특별한 어떤 그 설계도가 아직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촉진한 여러 가지 강조들을 해왔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도와 어떤 독트린 안에서 이루어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략적 그림이 우리에게 확 지금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특정 시점에서 전략적 타이밍을 설정하고 이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독트린이 나왔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종전선언의 힘을 끝까지 뭔가 계속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그 종전선언을 통해서 구상했던 평화 프로세스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구도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중간 지점에서 전략적 타임에서 독트린 형식의 상당한 강한 그 이니셔티브가 나왔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없었고 끝까지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약속 형태로 계속 비핵화와 같이 믿고 가려고 하는 지금 상황. 그리고 북한의 전략 변화를 2018년 버전으로 계속 보려고 하는 이 관점. 이것이 상당히 지금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줌을 보는 시청자께서 질문을 해온 거를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무진 선생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좋겠는데 한미클럽의 이광덕 회장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북한은 역사적으로 6.25는 미제 침략자에 대항한 민족 해방 전쟁이므로 전쟁 선언 채택 시 종전 선언 채택 시 미국과 북한이 주체가 돼야 하고 한국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한국이 수용 불가능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북미 양국과 동등 자격으로 이른바 종전선언문에 서명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판문점 선언 관련 문구도 종전 논의 관련 3~4자 회담의 한국 참여는 수용하는 것일 뿐 주체로서 한국이 서명하는 것까지 북한이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라는 게 질문인데 그거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 유영욱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서 이 2번째 거는 우리 김원균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신뢰 구축, 상호 존중의 결과물이 되어야지 그 출발점에서 당근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는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현 행정부, 현 정부 또 다음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원칙 있는 햇볕 정책을 참을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펴나가며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코멘트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신발정 박사님께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종전선언을 했을 때 사실은 특히 한국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논의했지만 종전선언 자체가 동맹 자체를 갖다가 금방 붕괴시킨다든지 우리 군사적인 그 대비태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양무진 교수님께서도 그런 논란이 일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엔사에 대한 지위의 변경이라든지 한미 공동 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라든지 뭐 나아가서 동맹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얘기를 더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평화협정만 하면 되는 건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홍민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북한의 전략이 2019년 이후에 역시 핵전력의 고도화라는 걸로 전략이 상당히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 그 타이밍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 사실은 비핵화의 거부 이런 것이 계속될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레버리지는 과연 있는 건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3분 정도씩 코멘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아까 김은균 본부장님께 말씀했는데 이 폼페이오 장관이 6.12 싱가포르 이 성명 이후에 평양 가가지고 강탈적, 강도적에 대해서 좀 설명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폼페이오 장관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에 주는 하나의 선물이다, 시혜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6.12 싱가포르에서 4가지 합의했는데 이것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불 해가지고 북한에게 종전선언을 줄 테니까 북한 너희들은 무엇을 줄 것인가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김영철이가 상당히 화가 났어요. 이것은 시혜성 선물이 아니다 말이에요. 서로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미국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니까 폼페이오가 종전선언 주는 대가로 핵 리스트를 다 달라.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강탈적이고 강도적이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지도 못하고 왔다 이렇게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 6.12 싱가포르 선에서 한 10가지 정도 다 한미 간에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남북 간에 북미 실무자 간에 공감한 사항을 다 담을 했는데 6.12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종전선언 문제가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걸 알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결국은 서명 당사 이런 문제인데 정전협정에서 한국이 소위 서명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에서 한국이 그게 갈 수 있겠느냐, 오히려 북미 간에 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인데, 이미 남북 정상 간에 14부터 4.27, 9.19까지 3자 또는 4자 속에는 반드시 한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이 주체자로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여기에서 좀 더 좋다면은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남북이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자가 되고 또 일본과 러시아가 협조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유엔이 추인을 하면 그야말로 좋은 그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저 질문자 이제 출발점에서 이 종전선언을 북한한테 주는 것은 그런 출발점에서 줄 수 있는 건 당근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쭉 설명했던 것과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도 종전선언을 그런 식으로 북한이 그냥 단순히 대화에 나오기만을 바라면서 쓰는 그런 걸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한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이 정부의 임기 동안 과연 종전선언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제가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저는 너무 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처음에 2018년도에 그런 아주 장밋빛 그런 청사진을 갖고 시작했다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좌절감이나 그런 심정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게 다 아까 우리 홍민 박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태도가 왜 바뀌었는지, 북한의 전략적 그런 생각이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잘 보면서 이 문제를 추진을 해야지 2018년 시점에 계속 그 눈을 두고
이걸 무리하게 하려고 하다고 보면 그 심정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부 끝나기 전에 뭔가 남북 관계 또는 한반도 문제에서 레거시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생각 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은 오히려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정책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뭔고 하니 비핵화 문제를 아예 뚝 빼가지고 미국한테 도급을 준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북한 핵 문제는 한국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물론 2018년 초기 단계에서는 그리고 특히 우리 그 4.27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보면 그 안에 이제 핵 문제도 다루고 그 우리 대북 특사가 갔을 때도 핵 문제가 주였고 하면서 핵 문제가 쭉 들어오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는 핵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요. 그건 미국하고 북한이 만나서 좀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우리는 그냥 남북 관계만 좀 잘 유지해 가면 어떨까. 근데 그렇게 했던 그런 어프로치가 지금 와서 보면 잘못된 어프로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한테 얘기할 그런 어떤 레버리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아주 궁색한 처지에 들어가게 돼요. 미북 간의 관계만 보고선 거기에 남북 관계가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는 이 정부가 잘못된 어프로치를 갖고 만들었다 봅니다. 따라서 다음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아까 이 질문자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꾸준하게 그런 햇볕, 저는 뭐 햇볕 정책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지만 북한을 인게이지하겠다. 하지만 비핵화 문제는 이건 우리의 안보의 필수적인 문제이고 한국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빼고 이 문제를 미북 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전반적인 그런 어떤 그 청사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그런 자세로 꾸준하게 북한을 인게이지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한테 주신 질문은 종전선언 자체가 동맹 붕괴는 아니지만 뭐 유엔사 지위 변경이나 뭐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사실 이 문제가 있으면은 종전선언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가 안고도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확실하다면 해야죠. 그건 뭐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된다면은 사실은 뭐 동맹 유엔사의 지위라든가 이런 것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비교 형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지금 북한이 취하는 태도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그거를 확보하는 입장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으로 손실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종전선언에 신중해야 되고 결국 종전선언이 성숙되는 시기 그것은 결국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오게 만든 다음에 이러한 논의를 함께 개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현 정부가 그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인데요. 이게 이제 그 말로서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제가 늘 지론처럼 펼쳤던 거는 이 구도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뭐냐면 남북미가 코어가 되는 그 협상 구도가 아니면은 앞서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중요한 비핵화 문제라든가 핵심적인 평화 체제에 대한 문제는 다 북미가 합의하는데 협상해야 되는 내용이고 남북 관계는 그 부수적인 내용들에 관련된 교류협력만 논의하는 구도로 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구도로 설정했는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남북미가 코어가 되는 협상 구도를 만들어내고 포괄적 합의를 남북미가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세부적 합의는 남북, 북미, 한미가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과 같은 구도로 종전선언이나 그 기타의 우리가 생각했던 프로세스를 지금 현 상황에서 진행한다는 자체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미가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구도, 협상표를 만들어내고
의제들 자체를 상당 부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핵 군축에 대한 굉장한 오해와 불신들이 존재하는데 오히려 비핵화가 좀 그 프레임 자체가 정상적인 프레임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 군축 안에 비핵화라는 개념 다 들어갑니다. 어떻든 그것이 장기적이냐 점진적이냐 이런 속도나 타이밍 여러 가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비핵화는 핵 군축이라는 큰 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좀 더 큰 틀은 군비 통제 안으로 핵 군비 통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라는 굉장히 좁은 프레임을 가지고 과연 지금의 북한의 핵무기 고도와 그리고 우리가 그 이니셔티브를 갖지 못하는 이런 구도 이 과정에서 이게 과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호 안전 보장, 소위 이제 협력적인 상호 위협 감소,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인 한쪽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인 상호 위협 감소라는 프레임 자체의 완전한 재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나 평화 체제라는 이런 이분화된 또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라는 이분화된 트랙의 어떤 구도가 아니라 포괄적이면서도 또 그다음에 서로 간의 위협을 감수하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일종의 큰 전략적인 새로운 재편성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가 그것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떻든 차기 정부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흘러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 오늘 전체의 주제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원 프레이즈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계속 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하려면 이렇게 해라. 원 프레이즈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걸로 마지막 그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박사님부터 오른쪽 이렇게 하죠. 네. 온프레이즈로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도 처음 하려니까 만들어지지가 않은데 종전선언 문재인 정부 출발점에서 좋은 시도였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다음 정부에 맡겨달라 하겠습니다. 이 대화의 마중물로서 그리고 비핵화의 촉진제로서 또 신뢰 정지의 촉매제로서 이것은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됐던 차기 정부가 됐던 간에 지금 변화된 전략적 상황에 대해서 빨리 재인식하고 종전선언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그 2시간 정도 토론을 했는데 앞으로도 한 2시간 정도는 더 하고 싶은 정도의 그 의욕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 자신도 공부가 되는 부분이 많았고 사실은 지금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제기된 대부분의 원점들이 거의 망라돼서 찬반을 별도로 하고라도 상당히 그 논점 정리가 잘 되는 좋은 세미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양무진 교수님, 김원근 교수님, 저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신문철 소장님, 우리 홍민 박사님 전부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줌으로다가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줌으로서도 계속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시고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화정평화재단하고 저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게 이번에 2번째인데도 이게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를 잘 정리를 해서 또 우리 관계자분이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보고서 형태로 잘 배포를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